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준 글룸으로 요새 매일 아침 구름으로 덮인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후로 넘어가면서 살그머니 삐져나오는 파란 하늘은 기분을 상당히 좋게 해줍니다. 환해진 날씨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활동량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올여름이 더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활발한 사람들의 활동량과 움직임은 다양한 비즈니스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올여름에는 여행객 숫자도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이제 모든 학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토픽은 오타니 이펙트, 다이아몬드 수요의 변화, 레이오버 공항들, TJ Maxx, 그리고 부부 파일럿입니다. 다저스의 쇼헤이 오타니 최고 야구 슈퍼스타인데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야구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여파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중 하나가 오타니로 인해서 LA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일본인들이지요. 실제 LA 외국 관광객 숫자가 팬데믹 이후에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쇼헤이 오타니로 인해서 신선한 기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올해 야구 시즌이 시작되고 일본 관광객이 LA 방문 숫자가 엄청나게 넘어가고 수천 명이 넘습니다. 더욱이 현재 역사상 일본 이엔화 이 가치가 최악인 상황임에도 일본 관광객들 아랑곳하지 않고 달러를 들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야구장 가서 오타니 홈런 치는 거 보는 것 최고로 기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인들이 몰려오는 것, 멀리 찾지 않아도 명백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리틀 토키오에 위치한 미야코 호텔 경우인데요. 이 호텔은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일본 관광객으로 요새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15층 건물 호텔에 올해 오타니가 다저스에 사인한 이후에 건물 옆에 거대한 오타니 벽화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게 변한 것입니다. 미야코 호텔 로비에 위치한 오카야마 코보 베이커리가 있는데요. 이 베이커리 안의 종업원들은 다저 블루 헬멧 모양으로 페이스트리를 만들어 팔면서 점점 늘어나는 일본 투숙객이 명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온 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메구 아다치 씨인데요. 아다치 씨는 지난주 몇 명의 친구와 함께 체킹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타니 경기 티켓까지 이미 구입한 상황입니다. 오타니를 야쿠 쇼넨이라고 일본말로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야구 소년이란 한자죠. 아다치 씨는 베이스볼 only라고 액센트 있는 영어로 소리칩니다. LA 관광산업계는 조심스럽게 해외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내 미국인 관광객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더 오랫동안 장기 체류 확률이 높고 이들이 소비하는 액수도 한층 더 높은 이유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LA 관광의 최고 숫자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인데 중국 관광객 숫자가 팬데믹 이후에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에 일본인들이 몰려오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값진 관광 수입원이 되는 것이죠. 오타니뿐만 아니라 사실 거액의 돈을 주고 데려온 요시노부 야마모토 역시 또 다른 이유가 되면서 관광청이 예상하기로는 올해 LA를 찾는 일본 관광객 숫자는 영국이나 호주 관광객 숫자보다 쉽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40만 명의 일본 관광객을 기대한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것으로 인해서 올해 해외 관광객 숫자 면에서 일본인이 탑4 안에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을 리드하는 여행 전문 업체죠. JTB 한 곳만 보면 올해 약 이곳을 통해서 2만 5천 명 정도 일본 관광객이 LA 와서 오타니 경기를 관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TB의 LA 에이전시의 매니저를 하는 오스케 이시구루 씨는 말합니다. 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한 경기가 아니고 여러 게임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모두 오타니의 기록적인 7억 달러 계약을 두고는 모두 놀란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미야코 호텔의 매니저인 아키라 유하라 씨는
다저스 홈 게임이 있는 날이면 미야코 호텔의 투숙객 절반이 이상이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타니 이전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LA 다운타운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리틀 도쿄를 찾을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100년이 넘는 리틀 도쿄임에도 일본에는 솔직히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본 관광객들은 단연코 디즈니랜드나 할리우드, 산타모니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더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비즈니스 출장을 오는 경우에는 주로 토렌스 같은 사우스베이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토렌스에 위치한 미야코 호텔의 자매 호텔도 있는데요. 이곳은 일본 관광객에게 더 잘 알려져 있고 늘 더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타니로 인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은 다운타운에 머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다저스 경기가 없는 오프데이에도 스타디움에 올라가서 스토어를 들려 수많은 수브니어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디움 스토어 안에는요, 오타니의 17번 유니폼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요. 음식 파는 데 가서 치킨 가스와 타코야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야구장 스타디움 투어는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일본어로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타니 이펙트는 관광객을 넘어서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일리트 스포츠 투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커스터머들에게 추가 스포츠 트래블 패키지를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일본에서 예약 부킹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 일본 관광공사와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요새 하늘과 밤 사이로 변했다고 합니다. JTBC의 매니저인 이시구루 씨에 의하면 시즌 초반에 오타니 통역사의 도박 스캔들이 일본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다행이라고 웃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까지 일본 관광객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타니가 부상당하지 않고 활약이 지속되고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면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때쯤 가서 아마도 희망하기는 일본 화폐 이엔이 조금이나마 회복된다면 더 큰 자극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행사는 리틀 도쿄 호텔 예약에 분주하면서 호텔과 다저 스타디움 사이에 셔틀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시구루 씨는 지난 20여 년 전 히데요 노모 기억나시죠? 히데요 노모가 다저스에 활약한 이후 이렇게 많은 일본 관광객이 매일같이 타운을 메우고 있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인지 리틀 도쿄의 지역에는 일본어가 더 자주 들리고 있고요. 그 옆에 위치한 유명한 다이고쿠야 일본 라멘 식당은 그렇지 않아도 줄이 길게 서 있기로 유명한 곳인데 요새 더 불티나게 붐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대화 내용 중 대부분은 물론 오타니에 대한 것입니다. 호텔 바깥에는 타다시 오나카 씨가 아들 유스케와 이 오타니 벽화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오셨고요. 애리조나에 사는 아들을 보러 온 것인데 이 기회에 오타니 경기를 같이 보자고 계획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40년 이곳에 있었다는 리틀 도쿄를 보면서 일본에서 오신 아버지는 생각보다 규모가 적고 일본과 분위기가 다르다고 웃습니다. 오타니로 인한 다양한 변화의 물결이 대단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성들이 선호하는 보석 중에 하나인 다이아몬드. Diamond is forever라는 문구는 우리 귀에 익숙하죠. 그런데 요새 다이아몬드의 수요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자체에 대한 선호도도 줄어들면서 이 산업계 전문가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보석회사인 앙가라의 창업자이면서 CEO인 앙쿠르 다가치는
다이아몬드 산업계 위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고요. 특히 최고 마켓인 중국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 가장 치명적인데 이런 것을 두고 독립적인 다이아몬드 분석가인 폴 짐니스키 씨는 말합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다이아몬드 가격은 5.7%가 하락했고 이 가격은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 2022년 가격에 비교해서 무려 30%나 하락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값비싼 이 다이아몬드 대신 이제는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인조 다이아몬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 말한 Diamond is Forever라는 슬로건은 다이아몬드 산업의 대명사나 마찬가지인 자이언트 회사죠. De Beers 회사가 지난 1948년 내놓고 다이아몬드는 안정과 로맨스를 의미하고 서로 연결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De Beers의 최대 주주인 미국의 앵글로 아메리카는 앞으로 비즈니스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 차원에 De Beers로부터 투자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설 같은 역사를 이어온 De Beers는 다이아몬드 산업계는 더 이상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이아몬드의 수요는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감소하면서 이렇게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이런데 이유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져 나온 인조 다이아몬드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이아몬드 마켓에서 De Beers는 거의 독점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도 올해 들어서 가격을 10% 낮추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인조 다이아몬드에서 진짜 다이아몬드 가격 하락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험실에서 제작되어 나온 다이아몬드는 가격에서 내추럴 다이아몬드보다 무려 85%나 저렴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압력과 온도가 가해지면서 만들어지는데 이러면서 판매 비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 글로벌 다이아몬드 판매 중 2%를 차지했던 이런 인조 다이아몬드는 2023년에 와서 무려 18.4%까지 9배나 올랐습니다. 정해진 고도 압력의 높은 온도로 컨트롤된 실험실을 준비해 놓고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져 저렴한 가격이 팔리는 것이 최고 포인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와 제너레이션 Z 세대들에게 크게 먹힙니다. 이들은 가격대가 한층 더 적은 부담을 주는 이것을 크게 선호하게 변한 것이죠. 이렇게 인조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온 역사는 사실 195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최첨단으로 발달된 기술로 인해서 이렇게 인조로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는 단 몇 시간 만에 완성됩니다. 앞에 다가시 말에 의하면 올해 미국 내 팔리는 약혼 반지 중에 절반이 바로 이 실험실 인조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De Beers사도 실제 라이트박스라는 브랜드 하에 자체 실험실 다이아몬드를 팔아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9월 다이아몬드 가격의 40%를 내렸고 말씀드린 대로 올해 들어서 추가로 10% 가격을 낮춘 상태입니다. 그러함에도 De Beers사는 실험실 이런 인조 다이아몬드에는 절대 만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De Beers사는 이번에 앵글로 아메리칸과 관계가 청산되면서 오히려 이것을 시점으로 삼아서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반대로 실험실 인조 다이아몬드 섹션을 아예 없애고 다시 모든 초점을 채굴해낸 내추럴 다이아몬드의 총력을 가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이 말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다이아몬드 비즈니스는 전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연 다이아몬드가 진정 실험실에서 나온 다이아몬드와 다른 것을 느끼게 총력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6년 전부터 라이트박스에서 팔아오던 실험실 다이아몬드 인벤토리가 약 1년 정도 후면 다 없어지고 나면 더 이상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크게 하락해 오고 있는 이런 인조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너무나 하락해서 나중에는 더 이상 전혀 가치 없는 물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산업계가 어려운 시점에 온 것은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는 높은 가격대의 명품 가방이나 시계처럼 필수적인 물품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하죠.
거기다 다이아몬드는 자산이고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난 50여 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투자의 의미가 한층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산업계는 지난 20여 년 동안 특별한 대규모 마케팅도 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다이아몬드 산업계는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융합된 대대적인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요. 다이아몬드 산업계 전체적인 마케팅을 강조하는 것은 상당수 산업계 전문가들의 같은 의견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전 세계 최고 보석 소매업계의 대명사인 시그넷 주얼러스는 자이언트 다이아몬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차원의 디비어스와 협조해서 대규모 마케팅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씀드린 시그넷 주얼러스는 앞으로 3년 동안 약혼 비율이 25% 증가를 내다보고 있는데 이것은 앵글로 아메리칸 대표도 약혼율의 증가와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것을 전망했던 것입니다. 이러면 앞으로 다이아몬드 시장에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다이아몬드 최대 규모 광선업계와 또 전 세계 다이아몬드 최대 소매 판매업계가 손을 잡은 격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혁신적인 움직임이고 이 다이아몬드 산업계 최고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비어사는 A Diamond is Forever라고 다시 한번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크게 하락해 있는 다이아몬드 수요와 가격, 과연 앞으로 이 분야 전문가들이 예전 다이아몬드의 화려함을 되찾게 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비행기 여행을 생각하고 노선을 고를 때 이 당연히 경유하지 않고 직행이 선호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중간에 거쳐가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연의 가능성, 캔슬 가능성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비행기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럴 때 추천하는 공항과 반대로 절대 추천하지 않는 공항들이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다면 직행 노선을 택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중간에 경유해야 할 때는 중간 시간을 잘 이용하면 좋을 텐데 이것이 매번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1년에 약 20만 마일 이상 비즈니스 관계로 비행기를 타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길버트 아치가 있는데요. 길버트 씨는 그가 겪으면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길버트 씨가 말하는 것은 공항마다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항은 정말 할 것도 많고 시간이 아깝지 않은데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공항은 항공기들이 주로 허브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곳들은 만약 지연이나 캔슬이 있어도 선택한 옵션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항에 항공사들이 다양한 지원과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공항들이 한층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연결 비행기를 놓쳤을 경우에도 허브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노선이 곧바로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간에 시간 보내고 터미널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데 있어서 한결 더 좋은 공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몇 군데 예를 들어놨는데요. 그 첫 번째로 달라스에 있는 달러스 포트 워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최고 좋은 공항 중 한 곳이라고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공항 안에는 상당히 질 높은 프리미엄 라운지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야말로 경유하는 과정에 다음 비행기 기다리는데 몇 시간 기다려야 한다면 최고 라운지가 너무 만족한다는 것이죠.
거기다 이곳은 공항 터미널 안에 호텔이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앞에 말한 좋은 라운지 중에 이 캐피털 원 라운지를 추천하고요. 또 아멕스 센트리온, 세 번째는 델타 스카이 라운지를 추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켄터키주 렉싱턴에 위치한 블루그라스 에어포트 경우입니다. 이곳은 간단히 말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별로 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작은 공항을 경유하는 것이 최악이라고 강조합니다. 절대적으로 큰 공항에 더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런 이유 중 하나는 큰 공항들이 그 안에 다양한 소매업체들을 끌어들이기 쉬운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에서 쇼핑이나 음식 등 선택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블루그라스 공항을 여러 번 거쳤다고 하는데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몇 시간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나마 한 가지 좋은 점이라고 하면 비행기 탑승하는데 걷는 거리가 짧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쁘다는 아틀란타 공항이죠. 아틀란타 하트필드 잭슨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인데 수많은 스토어들이 많고 다양한데 이곳의 한 가지 문제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폭풍 등 일기예보가 많은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비행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겪는 고충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노선도 많고요. 할 것도 많은 좋은 공항인데 예상치 못하게 기후 상황으로 당황한 적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스토어들 또 식당들도 정말 많은데 공항이 너무 크고 터미널도 여러 개가 너무 복잡해서 트램을 타고 다니기 지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LAX, LA의 로스앤젤레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는 좋은 점수를 주고 있네요. 이곳의 한 가지 장점은 터미널이 이곳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국내선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음식이나 쇼핑이 한결 더 좋은 국제 터미널로 쉽게 갈 수 있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국제 터미널, 우리도 잘 아는 톰 브래들리 인터내셔널 터미널은 2023년 리모델링이 끝나고 이 안에 좌석이나 음식 레벨, 바 옵션 아주 좋고요. 거기다 상당히 질 높은 스카이 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길버트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터미널 3하고 이 인터내셔널 터미널을 연결하는 새로운 워크웨이가 생겨서 이것은 짧게는 5분에서 20분 안에 옮겨갈 수 있어서 버스를 이용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은 런던의 대표적인 공항이죠. 히트로 에어포트인데 이곳을 경유하는 사람에게는 최악의 공항이라고 부릅니다. 터미널 사이사이 옮겨가는 것이 악몽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연결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여러 개 터미널이 있지만 이 중 몇 개 터미널은 상당히 거리가 서로 떨어져 있고요. 모든 터미널들 사이에 운영되는 트램이 없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를 통해 터미널 3에 착륙하고 그리고 터미널 5로 옮겨가야 하는 경우에 먼저 터미널 3번 안에서 버스를 탑니다. 이렇게 버스를 기다려 타는 과정이 30분까지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버스는 공항 전체를 삥 돌아 공항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려서 또 다른 버스를 타야 하는데 그 이유는 터미널 5번 안에 또 A, B, C 세 개의 적은 터미널로 갈라져 있어서 여기에 맞는 버스를 골라 타야 합니다. 비행기 연결해서 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공항이 바로 히트로 에어포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경유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공항은 단연코 싱가포르의 창기 에어포트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공항 안에 이 음식 중 이 세상에 이렇게 많고 좋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도시 안에 유명한 식당들은 모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이 공항 안에는 극장은 물론이고요. 수영장, 나비 정원, 수백 개가 넘는 다양한 스토어들이 있습니다. 터미널 1번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소매업 스토어들이 정말 많고 또 이 안에는 엔터테인먼트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로프를 타는 코스도 있고요. 아주 재밌게 구성된 미러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게 해놨고 열대의 기분이 풍기는 산책 코스도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한가운데 위치한 레인 vortex라고 합니다. 이것은 높이는 7층 건물 높이로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폭포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폭포만 보고 있어도 2시간은 금방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레이오버가 있을 때는 언제고 절대 사양하지 않는다고 웃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디스카운트 스토어들 이름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TJ Maxx, The Marshalls, Home Goods 이런 스토어들 이번에 새로운 시큐리티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이 대부분 매장 안에 종업원들이 경찰처럼 앞으로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스토어의 모 회사는 TJX라고 부르는데요. TJX는 이번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것의 가장 큰 이유로 이 스토어 안에서 일어나는 절도를 줄이고 커스터머들과 종업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JX의 파이낸스의 책임자인 존 클링어 씨는 사람들이 보통 때보다 비디오 녹화가 된다는 것을 알면 이상한 행동을 적게 한다는 데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TJX만이 아닙니다. 전국 소매업체 단체를 대상으로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미국 소매업체 중 35%는 종업원들에게 바디캠 착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이저 서비스 생산업체를 비롯해서 여러 개 시큐리티 회사들은 지금 소매업체 종업원들에게 적합한 바디 카메라를 디자인하고 활발한 마케팅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소매업계는 스토어 내에 일어나는 절도의 빈도수를 줄이고 스토어 내 안전도를 위해서 바디캠을 고려 중이라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일부 범죄학 전문가들은 바디캠은 스토어 내 절도에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종업원들의 안전도에 대한 더 강력한 트레이닝, 또 스토어 내 종업원들의 숫자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안전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플로리다주 한 TJ Maxx의 종업원이 있는데요. 이 종업원은 바디캠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함이지 본인 자신은 그렇다고 더 안전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업원에게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을 성취한다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시큐리티를 더 좋게 한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TJX는 일부 매장 안에 Loss Prevention Associates라는 타이틀로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시큐리티 가드를 바디 카메라를 착용한 채 고용해 왔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러기 위해서 카메라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상세한 트레이닝을 거치고 배치된 것이죠. 이렇게 미국 내 스토어 내 절도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요새 와서 큰 규모의 절도 조직들이 대형 절도 빈도수가 더 잦아지고요. 이러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 소매업체들 중 90%는 지난 3년간 이런 샵리프팅 빈도수가 높아졌고 거기다가 한층 더 폭력적으로 변해왔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새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가격이 높은 제품들은 유리 케이스 안에 넣고 열쇠로 잠가 놓기도 하고 셀프 체크아웃 대대적으로 없애면서 대처를 해오고 있는데 이 중에 바디 카메라는 가장 최근에 고려되는 것이죠. 영국에 가보면 이 테스코, 라이들 그리고 다양한 그로서리 스토어들 이 스토어 내 물건들이 절도를 당하고 커스터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사례가 증가하면서 종업원들에게 바디 카메라를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테이저 건을 비롯해서 다양한 시큐리티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이 업체인 엑선 엔터프라이즈사는 그동안 주로 경찰들을 위해 제품을 개발해 오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소매업체와 병원 직원들을 위해서 바디 워크포스라는 이름하에 바디 카메라를 개발하고 런칭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공공안전 퍼블릭 세이프티 기술 리더인 엑선 엔터프라이즈스는 새로운 제너레이션 바디캠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주로 소매 스토어 그리고 병원 안의 멤버들을 위해 디자인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제품들은 미국뿐만 아니라요. 호주, 캐나다, 영국, EU에서 인기 절정이라는 것이죠. 엑선 바디 워크포스는 한층 더 가볍고 사용도 쉽고 소매업계 종업원들에게 적합하게 조절되었다고 말합니다. 애초 민간인 차원에서는 지난 2020년 팬데믹이 막 기승을 부릴 당시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들로 인해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병원 안에서 시간당 간호사 2명꼴로 폭행을 당했고요. 전국에서 다른 어떤 직업보다 간호사가 당하는 폭력 비율이 9배나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미국 병원 중에 33%는 엑손 기술이 도입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이제 병원 안에 바디 카메라는 필수 품목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병원 스태프진, 환자, 방문객 모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엑선 제품들은 병원 외에 소매업계, 다양한 비즈니스, 또 어떤 곳이고 안전도가 필수적인 곳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소매업계에서 사용되는 엑선 바디캠은 경찰이 착용하는 것보다 가벼운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경찰 사용하는 것보다 녹화 시간도 짧고 배터리 용량도 적어도 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현재 엑선 제품을 시도하려 연구 중인 이 10여 개 소매업체들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시도 중인 한 소매업체에서는 착용한 이후에 스톤의 문제점 53%가 감소했다고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 의견도 상당합니다. 상당히 강한데요. 실제 지난 10여 년간 공공안전을 더 좋게 한다는 이유로 미국 내 상당수의 경찰력의 바디캠이 시도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은 University of Cincinnati의 크리미놀로지스트인 존 액시인데 존 씨는 소매업체 안에서 바디캠이 인종차별이나 절도범을 잘못 잡는다든지 하는 문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 바디캠이 있고 스토어 안에 카메라가 수두룩한 걸 알면서도 이미 절도를 마음먹은 절도범들은 저지를 이 숫자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죠. 바디 카메라가 절도범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기 위해서 카메라를 착용하고 있는 종업원이 절도범 가까이 접근해야 하면서 더 큰 위험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 임금도 그다지 높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훈련 레벨이 미약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당면하게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의견도 대단합니다. 과연 소매 스토어 안에서 시큐리티 가드들이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고 있다면 현재 급증한 스토어 내 절도와 폭행 범죄 비율이 줄어들지 두고 볼 일이지만 일단 이번에 TJ Maxx, Marshalls, 홈구스를 소유하고 있는 TJX사가 종업원들에게 바디 카메라를 시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부부가 같이 비행기 파일럿이 돼서요. 같은 비행기를 나란히 조종하는 모습.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자주 보는 모습도 아니죠. 그런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조엘 애킨슨, 셸리 애킨슨 부부인데요. 이 둘은 첫 번째 비행기를 같이 탔을 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물론 그때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승객들에게 이륙 직전 소개도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20대 초 미국 공군 시절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친구로 시작해서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올해 결혼 27주년을 맞이하는 두 사람인데요. 이들 밑에는 2명의 자녀가 있고 이들 모두 사우스웨스트 파일럿이 됐습니다. 부부는 정기적으로 같이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남편 조엘 씨가 캡틴이고 셸리 씨는 퍼스트 오피서로 같이 하늘을 나릅니다. 셸리 씨는 어린 시절 아이오와주에서 성장하고요. 티네이저 시절 조엘의 이 홈스테이트인 콜로라도로 옮깁니다. 같은 하이스쿨을 다니면서 서로 모르고 졸업도 같은 해 했던 것이죠. 그리고 1980년대 말 두 사람은 같이 콜로라도의 공군사관학교 에어포스 아카데미를 들어갑니다. 조엘은 1985년 톰 크루즈의 탑건에 빠지면서 파일럿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렇지만 반면 셸리 씨는 여성임에도 스포츠를 너무나 좋아해서 공군사관학교 간 가장 큰 이유도 비행기 조종보다는 학교 농구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공군사관학교 4년 내내 서로 몰랐습니다. 그래도 조엘은 이 사관학교에 몇 명 되지 않는 여학생 중 한 명인 셸리를 본 적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고 마침내 두 사람은 만나게 되죠. 각각 다른 주에서 파일럿 트레이닝을 마치고 첫 번째 임무가 떨어졌는데 텍사스 주에서 락히드 허큘리스 에어크래프트를 조종해야 하는데 같이 발령이 난 것입니다. 셸리 씨가 텍사스에 도착했을 때 조엘 씨는 이미 그곳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조엘은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셸리 씨가 키가 더 크다고 합니다. 더 크고 그래서 농구 선수를 했던 것이죠. 본인보다 키가 크고 운동선수 출신인 이 셸리 씨를 보고 처음에는 다소 위축되었지만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스타일의 조엘 성격에 두 사람이 가까워졌고요. 이렇게 만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해외로 같이 발령났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얼마 후 결혼에 성공한 것이죠. 이렇게 다시 미국에 돌아온 두 사람은 미시시피 주에서 공군 파일럿 인스트럭터가 됩니다. 그러다 2000년 초 셸리 씨는 아주 어렵게 남자와 여자아이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이래서 결국 셸리 씨는 파일럿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렇지만 미 공군 내셔널 가드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2006년 부부는 콜로라도 주로 다시 이사하고 조엘 씨는 공군 파일럿에서 이제 민간 파일럿으로 전향하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 취직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으로 앞으로 뛰어서 팬데믹은 조엘과 셸리 부부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때 티네이저 자녀들도 어려운 시기를 지냈고 조엘 씨도 코비드로 큰 타격을 입고 있던 항공계 상황으로 인해서 파일럿의 빈도수도 줄이고 셸리 씨도 직장을 그만뒀던 것이죠. 그러다 팬데믹이 서서히 물러나고 아이들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조엘도 파일럿을 한층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때가 애킨슨 패밀리의 가장 큰 변화 시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비행기 조종에서 손을 뗀 셸리 씨,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를 얘기하자 조엘 씨는 서슴지 않고 찬성하면서 나랑 같이 나르자고 제안한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지난 20여 년 동안 떠나 있던 파일럿, 다소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서 로컬 항공사 스카이웨스트에 고용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사우스웨스트로 옮겨 남편에 조인한 것이죠. 뒤돌아보면 아주 크레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비행기 조종하는 것에 비교해서 코비드 당시 티네이저들 기르는 것이 몇 배 더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부 조종사임에도 공군 시절 실제 같은 비행기를 조종한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때는 군사적인 차원에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추락했을 때 부부가 같이 있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민간 상업용 항공사는 이런 것이 없게 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제일 처음 같은 비행기에 앉았을 때 생생히 기억을 하고요. 이제 두 사람은 그렇지만 익숙해져서 너무 편안하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이 크루징 높이에 다다르면 두 사람은 잠시 긴장을 풀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의 인생, 아이들 이야기, 미래 계획 등 모든 것을 편안하게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조종한 노선이 점점 많아지면서 앞으로 희망하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조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아버지가 사우스웨스트에서 조종하는 것은 많이 보았지만 엄마 셸리 씨의 모습은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셸리 씨는 언젠가 아이들에게 비행기 본인이 직접 조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죠. 거기다 셸리 씨는 여전히 남성 위주인 파일럿 분야에 여성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성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희망을 갖고 있고요. 특히 본인처럼 출산 등 다양한 이유로 떠나 있던 여성이 복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상공 36,000피트에서 보는 뷰는 정말 환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전 세계를 다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정말 짜릿하다고 강조합니다. 부부는 인스타그램에 Love Pilots라는 어카운트에 그들의 다양한 경험을 올려놓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이 어디를 가는지 실시간에 기록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 무한한 감사를 표시하면서 만약 파일럿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 주저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조엘 씨 본인은 앞에 말한 대로 탑건 영화로 본인 인생이 변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는 과정에 이것도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냐고 웃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부가 같은 비행기 조종을 나란히 한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하고 멋있게 느껴집니다. 공군 사관학교 같은 시기에 다닌 두 사람이 당시 서로 모르고 지나쳤지만 이 정도 되면 두 사람은 어차피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팔자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는 자녀들도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파일럿이 되었고 앞으로 자녀와 함께 조종하는 날에 큰 기대를 모으는 엄마의 마음 100번 이해됩니다. 애킨슨 파일럿 가족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녀들의 장래 커리어 방향은 부모에게서 제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